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10반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고요.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1860년대의 조선에서는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였던 시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통치체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한편 외부적으로는 조선의 문을 열려는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병인 박해를 계기로 병인 양요가 일어났으며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계기로 신미 양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미수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그죠? 자, 하지만 끝끝내 흥선대원군은 문을 열지 않았고 프랑스와 미국이 왔다가 통상을 요구하다가 돌아가게 만들었다, 성공했다, 막아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서양인들과 통상 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의 의지를 밝힌 척화비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세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하지만 1870년대 가게 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되고 결국 조선은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항구를 여는 개항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알다시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게 패하고 그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것은 유교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하지만 그래서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주자라고 하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하자라는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고 북벌운동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청나라는 이후에 명나라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면서 나날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세기쯤 오게 되면 청나라에 직접 다녀왔던 연행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청나라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냈더라. 그들을 오랑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무엇하자? 배우자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주장을 일컬어 북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북학파라고 불렀는데 박지원이라든지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19세기의 통상 수교론자들, 이제 우리도 서양에게 문을 열고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로부터 가르침이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박규수 이름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이름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지? 네,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 평안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사람 나름 게임 사람이었다라는 뭐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박규수의 경우에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과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할아버지의 청이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박규수 때 오게 되면은 서양이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박규수 역시 할아버지랑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연행사로 다녀왔던 사람이고요. 청나라의 연행사로 가서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무엇? 양무운동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근대적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한편 그와 친하게 지냈던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역관이었습니다. 중국어 통역관이었어요. 이 사람도 중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오경석 같은 사람은 청나라로부터 어떤 책을 사가지고 오느냐? 해국도지, 영한지략 같은 책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어떤 책이냐면요, 세계 각국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지리서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냐면은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세계 각국에 대한 지리와 정보, 특히 서양에 대한 정보를 담았던 책이 바로 해국도지와 영한지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자면 오류도 많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당시 우물안 개구리처럼 유교 성리학적 중국 중심 질서 속에 갇혀 있었던 조선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 책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책을 사가지고 와서 박규수, 오경석, 그리고 의사였던 유홍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세계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박규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젊은 양반 가문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구본 갖다 놓고 영한지략, 해국도지 같은 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선도 문을 열고 근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1870년대에는 김옥균, 박영호, 김윤식 같은 사람들이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개화파로 활동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이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과학과 제도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개화파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나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계획도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비로소 조선을 근대화 시켜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도 개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계획과 의지를 가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편 1869년에서부터 1875년 사이에는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이른바 서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서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주고받던 외교 문서를 일컬어 서계라고 했고요. 이 시기에 일본이 조선에게 새로운 내용이 담긴 서계를 전달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서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달한 외교 문서인 서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일본과 조선이 국가 대 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외교 관계를 맺자, 다시 말해서 서양식 국가 대 국가의 교류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달한 외교 문서인 서계에 담겨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에는 황이라든지 칙과 같은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황제가 신하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황이나 칙과 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이 조선에게 대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했던 외교 문서에 마치 일본이 위고 조선이 아래인 듯한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별로 새로운 게 아니긴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 조선은 자기가 일본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 역시 자기들이 조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남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두 나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껴있었던 대마도가 어떻게 하느냐?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중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조선은 대마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외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일본이 조선을 아랫나라로 대하듯이 보낸 외교 문서를 대마도에서 위조를 합니다. 조선이 일본보다 위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조선 정부에게 전달해줘요. 그럼 조선 정부는 또다시 답장을 써서 주는데 그거를 또다시 대마도에서 위조를 해서 마치 조선이 일본이 위에 있는 나라를 대하는 것처럼 외교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조해서 일본 정부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껴있어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대마도는 둘 사이의 외교를 이런 식으로 위조해 왔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근대적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조선과 근대적인 형태의 외교관계를 맺고자 새로운 서계를 보냈을 때, 그래서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 정부에게 그것을 전달했을 때 지금까지 대마도가 쳐왔던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황이나 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서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야, 얘네 갑자기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요구했던 서계 접수를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일본도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조선이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산업화 이후에 원료와 시장이 필요했던 일본, 나아가서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서 사회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닫혀있던 조선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배를 끌고 가서 배포로 위협을 가해서 문을 열게 만드는 호함 외교의 방식으로 조선의 개항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한편 조선 내부에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1873년이 되면서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고종도 22살이 되었습니다. 자, 22살 정도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아닌가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하지만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죠? 호포제로 자기들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묘지를 베어서 경복궁을 짓고 서원도 폐지했기 때문에, 철폐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올 텐데요. 변화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양반 유생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의 상서를 올리느냐? 전하께서 이미 나이가 충분한데 왜 아직도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고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고 있느냐?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만 물러나고 고종께서 직접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흥선대원군은 이 상소문을 괘씸하게 여겨 최익현을 처벌하려 하였습니다마는 고종에게서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왔던 것이죠. 자, 조선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는데 흥선대원군이 반박할 논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도록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인인 왕비 민씨, 우리는 이 사람을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왕비 민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컸느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나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내 편, 나의 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측근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종에게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 조정 안에는 정부 안에는 전부 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손과 발들만 있었단 말이야. 이때 왕비 민씨가 고종에게 측근 세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여흥 민씨 사람들을 고종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종의 친위 세력으로 측근 세력으로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고종의 경우에는 여흥 민씨 일파와 함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고종과 왕비 민씨의 가족들이 민씨 일파가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이것을 민씨 정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며느리인 왕비 민씨의 사이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나빴죠, 그죠? 둘 사이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정치적으로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립되는 두 개의 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고종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달리 서양과 교류하고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박규수와 같은 개화파 인물들이 뽑히고 임명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조선도 역시 내부에서 문을 열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주장과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조선의 개항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의 요구도 함께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서 있는 건 안 자려고 나가는 건데 뒤에 가서도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힘내세요. 화이팅. 자, 봅시다. 이때 일본에 의한 외부적 충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운요호는 일본이 영국에서 구입한 배예요. 증기 추진형 범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입니다. 석탄을 떼어가지고 증기 엔진으로도 움직이지만 범선, 커다란 돛이 달려 있어서 바람의 힘으로도 갈 수 있는 배가 운요호라고 하는 배였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영국제 무기가 가득 실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배를 일본은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왜? 조선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포함 외교의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게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운요가 강화도로 접근했어요. 강화도로 낯선 배가 오니까 조선의 병사들은 당연히 다가오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다가 무시하고 계속 보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 사격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운요호에서 강화도로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후에 운요호는 오늘날 인천공항에 있는 강화도 옆에 있는 영종도에 상륙을 해서 살인과 약탈, 방화를 저지르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 강화도는 신미 양요 때의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일본이 보여줬던 군사력은 조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일본은 자신이 조선보다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음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포함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게 써먹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일본은 대규모의 함대와 그리고 일본군을 강화도에 상륙시켜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문을 열 것을, 개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끝까지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조선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용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상개화론자들이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병인양요, 식민양요 때 못 봤냐? 서양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먹고 쳐들어오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 결국에 우리는 문을 열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군사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반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서양이라는 낯선 애들을 통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서 한 단계 걸러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결국 근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고종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항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조선은 개항, 항구를 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 조약이 맺어진 장소가 강화도라서 우리는 이 조약을 일컬어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조약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각각의 조약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 사건으로 맺어진 조약은 뭐냐? 그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은 조약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선 이게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는 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배울 무수히 많은 조약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주국, 다른 나라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본은 조선의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이 강화도 조약 안에 들어 있었을까요? 조선은 청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려 할 때 청나라가 자신이 조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조선 진출을 방해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표현을 왜 넣어놨느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청나라의 개입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한편 강화도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항구는 나중에 각각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되면서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 인천, 원산이라고 하는 3군데의 항구가 일본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부산이라는 항구를 열었느냐? 부산의 경우에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물건 팔아먹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항구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에서 부산항을 개항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산의 경우에는 여기로 배 타고 들어오면은 연해주, 만주,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좋아요. 대륙 진출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원산을 개항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죠? 서울은 조선의 정치 중심지 있잖아요. 조선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을 개항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편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해안 측량권이란 조선의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해안 측량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건 왜 가져갔을까요?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려면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앞으로 침략이 필요한 정보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안 측량권을 요구하고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조금 중요해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영사재판권이란 무엇이냐?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와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조선법으로 처벌하거나 재판할 수 없고 일본 외교관인 일본 영사가 그 사람을 재판한다라는 내용이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왜 넣어놨느냐? 좋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조선법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법을 넣어놨다 라고 한다면 좋게 해석을 해준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거죠. 일본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저지르러도 조선은 그 사람의 행동을 법으로 제지할 수 없어요. 그죠?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와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다른 나라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문을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가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조선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일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항구를 열게 만든 조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의 조건을 자세하게 정한 추가 조약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든지 조일 무역 규칙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 또는 조계를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일본 화폐의 통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개항장이란 무엇이냐? 열린 항구의 시장이에요. 부산, 인천, 원산항에 마련된 시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항했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부산, 인천, 원산에 마련된 항구에 있는 시장들 3개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거류지, 중국 사람들은 조계라고 불렀어요. 이 땅은 조선 땅이지만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외국의 법과 행정, 외국의 치안 유지 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역이 바로 이 조계 또는 거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 안에 외국인의 땅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산, 인천, 원산에서 자신들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뭐하러 조선에 옵니까? 장사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일본 돈 그냥 그대로 쓰는 게 편하지 일일이 조선 화폐로 환전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항장의 거류지에서 일본 화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강화도 조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경제적으로 조선을 차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조의 무역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좀 더 일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일본의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들어가 있느냐? 조선에서 양곡,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곡식을 사갈 수 있다, 수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사갔던 것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쌀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자마자 쌀을 사가고자 하였을까? 왜 양곡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서
노동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하지 않고 공장에 취업을 해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쌀을 만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쌀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쌀을 사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내 쌀값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 먹으려면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줘야 될까? 적게 줘야죠. 그래야 회사가 많이 남겨먹고 회사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적게 주더라도 최소한 얼마만큼은 줘야 돼?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그죠? 따라서 쌀값이 비싸지면 임금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도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일본의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쌀값을 낮춰야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먹고 일본의 경제가 회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싼 값의 쌀을 많이 수입해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쌀을 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쌀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로 인해서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쌀값이 폭등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죠. 일본의 산업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에 진출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관세란 무엇이냐?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을 가지고 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 수입된 핸드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가 붙나?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싸면 여러분은 아이폰 쓸 거예요? 갤럭시 쓸 거예요? 갤럭시 쓸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수입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국산품을 쓸까, 수입품을 쓸까? 당연히 수입품 쓰겠죠, 그죠? 물건이 질도 좋은데 값도 싼데 사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지?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수입품 사게 되면은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뭐라도 값이라도 국산품보다 비싸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외국에게서 수입되는 물건에다가는 관세를 붙이는 것은 상식이었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은 국가 대 국가의 무역에서 관세를 붙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선과 무역과 관련된 조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집어넣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에서 공장에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이 수입되어 오면서 국내의 전통적인 수공업이 무너지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왜 조선을 개항시켰느냐? 그들의 근대화 이후에 산업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리 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었고요. 두 번째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나라, 서양 국가들 가운데 첫 번째로 문을 열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맺은 조약이 바로 1882년에 조미 수거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수신사라는 이름의 외교사절을 보냈습니다. 총 2차례 파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갔고요. 두 번째로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가서 우호 관계를 다짐과 동시에 일본의 근대적인 법과 제도, 시설 같은 것들을 돌아보고 조선에 돌아와서 조선의 근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의 경우에는요. 조선이 맺은 조약의 불리한 내용들을 고치고 싶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양곡의 수출입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내용이 없는 이런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을 협상하러 간 건데 일본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협상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당시 조선은 이제 막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선은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누굴 만났느냐?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헌이라는 사람을 이 김홍집이 만납니다.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청나라의 외교관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황준헌, 중국 발음으로는 황준쉔이라고 하는데 만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른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외교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황준쉔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황준쉔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보기에 지금 조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손을 잡고 미국이라고 하는 크고 욕심 없는 나라랑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둘이 헤어질 때 자기의 생각을 간단한 책자로 정리해서 선물해줘요. 그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김홍집이 조선에 돌아와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고종에게도 바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진짜로 그때 당시 조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러시아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어느 나라 입장의 주장이었냐면은 청나라 입장에서 쓴 주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려 하다 보니까 청나라는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조선에 진출하려 했는데 일본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일본이 조선에서 지금 혼자서 잘 나갈 게 걱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좀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청나라가 생각을 했다고. 다시 말해서 조선책략에 쓰여있던 내용은 철저하게 청나라의 외교적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조선 책략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청나라 역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조선 책략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믿었다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선 책략의 유포가 계기가 되어서 청나라의 권유를 받아서 조선은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면서 교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어떤 내용 들어 있었느냐? 거중 조정 그리고 관세 부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맺어졌고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맺어졌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선도 뭔가 배운 게 있었어요. 외국과 무역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관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외국이 조선을 침략적으로 접근해 오는 게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다른 나라랑 분쟁을 겪을 때 침략을 받거나 혹은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나서서 조선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중조정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그런데 왜 조선은 식민지가 됐죠? 사실 국가 대 국가와의 관계,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이나 영원한 친구도 없는 법이죠. 국제관계에서는 모두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미국과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을 넣어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어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중조정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순진하게 믿었던 잘못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조미소 통상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약간 더 근대적 지식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미소 통상 조약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영사재판권도 들어있었고요. 또 요게 중요합니다.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혜국 대우란 무엇이냐? 가장 혜택받는 나라에 대우를 해준다라는 게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미국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조선과 새로운 국제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한테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예를 들자면 산에서 나무를 벨 수 있는 권리, 산림 체벌권 같은 것들을 줬어. 근데 이건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해. 그럼 미국은 조선에게 가장 혜택받는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조선은 미국에게도 산림 체벌권과 같은 혹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를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뒤늦게 와서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은 권리를 얻어갈 것이 우려될 때 집어넣는 악성, 나쁜 조약이 바로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조미소 통상 조약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후에 조선은 새로운 조약을 맺을 때마다 최혜국 대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무수히 많은 이익이 되는 권리들, 이권들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따라서 조미수어 통상조약은 강화도 조약보다 한 단계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후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같은 서양 국가들과도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통상 수교 거부가 끝이 나고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같은 사건을 겪었던 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에는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가 합법화되는, 허용되는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은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점차 서양 유럽식의 근대적인 조약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평등 조약의 내용들이 조선의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뺏어가게 됨에 따라 점차 많은 이권을 빼앗기는 이러한 피해도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선이 어쩌다가 개항을 하게 되고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앞으로 조선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강화도 조약의 경우에는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후에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식민 지배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조선만 그랬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나요? 일본도 똑같이 불평등 조약으로 미국에게 개항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일본은 성공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어내면서 독립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조선도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곧바로 식민 지배가 되었다, 식민 지배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조선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근대화를 잘 해나갔느냐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은
식민 지배의 시작이 아니라 근대화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논술 주제 가운데 하나이니까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 논술형 수행평가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하지만 결국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죠? 조선은 근대화가 어떻게 시도되었으며 그 시도가 어떻게 좌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점차 외국의 식민 지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과정 다음 시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